정말 성적 급상승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 갭은 절대 줄여지지가 않아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은 그럼 또 공부 안 하고 또 틀리는 거예요. 요거를 지키면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제 방법 몰라서 못한다는 소리는 하지 마라. 저희 지난번 영상 성적 급상승한 학생들 유형 영상에서 10가지 행동 강령 이런 거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다 안 해줬다. 10가지 뭐냐. 원성이 좀 자자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빨리 제작을 해가지고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10가지 빨리 지금 내놓으세요. 제가 이제 성적 급상승했던 학생들에게 해줬던 공부 방법들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저희가 유튜브 지금까지 컨텐츠 찍으면서 많이 했던 얘기들이긴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겹치는 얘기들 좀 있을 텐데 요거를 좀 정리해서 시험 기간 때 애들 공부하는 관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아이들한테 가장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마인드의 크기의 차이가 너의 위치를 결정한다. 마인드의 크기 차이라는 건 뭐냐면 전교 1등 하는 애들은 스스로도 자기는 전교 1등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교 뭐 한 100등 하는 애들은 전교 100등짜리 애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전교 1등짜리가 만약에 운이 안 좋았든 아니면 뭐 그때 좀 노력을 좀 덜 해서든 갑자기 전교 30등으로 떨어졌다고 쳐볼게요. 얘가 그럼 과연 전교 30등으로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계속 30등으로 갈까요? 절대 안 그러지. 얘는 그 상태를 절대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다시 전교 1등으로 올라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근데 만약에 자기가 전교 100등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운이 좋아서 한 7, 80등 이렇게 나왔다고 해도 자기는 그냥 그 수준인 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왔다 갔다 그 안에서만 이제 놀게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애들한테 하는 얘기는 항상 뭐냐면 너희들 지금 다 성적 올리고 싶어서 열심히 여기 와 있는 거 아니냐. 너 성적 올리고 싶으면 애초에 네 마인드부터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네 지금 등수가 너의 지금 수준이라 생각하지 마라. 이거 만약에 전교 10등이야. 그럼 너 전교 1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 너가 만약에 목표가 서울대면은 너는 이미 미래의 서울대생이라고 스스로 생각해야 된다. 난 미래 서울대 갈 건데 그럼 거기에 뭐 걸맞게 내가 공부하는 거 이렇게 생각해야지 서울대 가지. 내가 서울대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못 간다. 첫 번째는 결국엔 너의 마인드의 크기가 너의 위치를 결정할 것이다. 이 얘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좀 연결되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학생들이 이런 반응을 보여요. 아니 제가 그걸 어떻게 돼요? 이런 생각을 해요. 해도 안 될 것 같다고. 그런 학생들한테 해주는 게 두 번째 얘기예요. 뭐냐면은 해보지도 않고 스스로의 한계를 규정짓지 말아라. 저는 애들한테 얘기하는 게 제가 공부했던 얘기를 해줘요. 제가 고3 때 공부 하루 17시간 공부했던 그 얘기 해주면서 너 이만큼 해봤냐고. 너 이만큼 안 해봤잖아. 안 해봐놓고서 너가 어떻게 지금 너가 너의 한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건 완전 오만한 생각이다. 그래서 너가 해보지도 않고 너의 한계를 규정짓지 마라. 이게 두 번째예요. 하면 무조건 되게 돼 있다. 성적 급상승의 첫 번째 조건은 그냥 마인드셋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들이 되게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평균적인 수준만큼 해놓고서 열심히 했다 생각해요. 그래서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교 학교 수업 끝나고 저녁에 야자가 있어요. 야자 10시까지로 해볼게요. 10시까지 야자하는 거 쉽지 않죠. 물론 노력해야 되는 건데 10시까지 똑같이 남들 다 하는 수준으로 자습해놓고서 본인은 열심히 했다 생각해요. 근데 열심히 한다는 건 뭐냐? 남들이 하는 수준만큼 해놓고 나서 거기서 더 하는 게 열심히 한 거거든요, 사실. 물론 평균 수준 하는 것도 힘이 들죠. 근데 그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더 해야 되는데 남들이 하는 것만큼 해놓고서 아 힘들었으니까 열심히 했다. 근데 성적 안 올라가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해보지 않았다는 건 뭐냐? 남들이 하는 수준 이상의 수준을 해보고도 안 됐느냐? 그랬을 때 안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방금 마인드랑 노력에 대한 이제 얘기를 좀 했으면은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시험을 잘 보기 위한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시험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를 예측해 보는 거잖아요.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걸 하는 방법은 뭐냐? 선생님한테 가서 시험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다가 안 알려주잖아요. 그거를 참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기출문제를 보는 건데 학교 기출문제를 기본적으로 봐야 되고 가능하다면 그 선생님이 출제했던 기출문제를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중간고사 기간이면은 작년에 그 선생님이 냈던 시험 문제를 봐야 될 거고 기말고사 됐어요. 그럼 중간고사 시험지가 기출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시험지를 무조건 봐야 된다. 저희가 예전에 한번 그 내신 대비 방법에서 시험지 분석법이라고 소개해드린 적 있어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험 끝나고 나잖아요. 시험 끝나고 나면은 바로 이제 덮어놓고 다음 뭐 기말고사 공부로 넘어가지 말고 내가 공부했던 것들 교과서, 참고서, 프린트 이런 것들 다 쌓아두고 시험지랑 비교하면서 이 문제가 어디서 나온 거지 이걸 체크를 해보면은 아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내는지 어떤 난이도로 내는지 어떤 부분에서 발치해서 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꼭 해보세요. 그거 진짜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내는 방식이 어느 정도 보여요. 근데 공부한 직후에 해야 잘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 꼭 해보세요. 그거 하면은 다음부터 공부할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방법 시험지 분석법이랑도 약간 상관관계가 좀 있는 건데 내가 공부했던 방법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중간고사를 봤어요. 그럼 중간고사 기간 동안에 내가 공부를 했던 거 있을 거잖아요. 교과서랑 뭐 어떤 봤던 자료들이 있을 거고 그 각각 몇 번씩 어떤 방법으로 봤는지
공부했는지, 뭐 오답 노트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이런 공부 방법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각 과목별로 조금씩 다르게 공부했겠죠. 그랬을 때 시험을 봤을 때 나온 결과가 잘 나온 과목도 있고 못 나온 과목도 있겠죠. 잘 나온 과목들은 어떻게 공부했는지, 못 나온 과목들은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보고 잘 나온 과목들은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다시 반복하면 되는 거고요. 못 나온 과목 있죠. 못 나온 과목들 같은 경우는 잘 나온 과목 공부법을 거기다 적용시킨다든지 아니면 내가 틀린 문제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25문제 중에서 만약에 한 4개 틀렸어요. 그래서 뭐 한 80 나왔어요. 그러면은 아 내가 이 문제들은 어떤 자료를 공부하면 맞췄을 수 있었을지를 분석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 내가 틀렸다. 그럼 교과서를 열심히 안 본 거죠. 교과서를 한 번 더 봐야겠구나. 예를 들면 어떤 거 있었냐면은 국사 시험 봤거든요. 선생님이 국사 교과서 보면은 이미지 있고 어디 박물관 소장 이거 있죠. 저희 학교 시험이 어렵다 보니까 선생님이 그걸 낸 거예요. 그만큼 성실하게 다 외운 애들한테 점수 주겠다 이거인 거예요, 선생님은. 근데 그거를 시험 끝나고 한 번이라도 봤으면 아 여기서 내는구나 알 수 있는데 그거 안 보면 그런 생각조차도 못 하는 거잖아.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많았으니까 이 밑에 있는 어디 소장까지 다 외웠거든요, 애들이. 또 내셨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틀린 문제를 분석을 해봐야 돼. 내가 뭘 공부하지 않아서 틀렸는지. 교과서 보다 보면은 마지막에 항상 무슨 뭐 더 생각해보기 무슨 뭐 창의 뭐시기 해가지고 약간 교과서 본문스럽지 않은 뭔가 발전된 내용들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시험 내는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원인 분석을 하지 않으면은 거기서 냈는지도 몰라요. 그럼 또 공부 안 하고 또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했던 방법에 대한 피드백을 해봐야 된다. 특히 잘 안 나온 과목에 대해서. 이게 진짜 엄청나게 고수인 분들이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희가 얘기하는 게 진짜 이거 시험지 분석이랑 피드백 하는 애들이 거의 없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거를 하면은 훨씬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번에 급상승 영상에서 드렸던 말씀이 있는데 걔네들이 공통점 뭐라 그랬죠? 시킨 대로 했다. 이거 똑같이 알려주거든요. 똑같이 알려주는데 애들 10명 중에 8, 9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 해내는 일부가 급상승 되는 거예요. 진짜 성적 올리고 싶은 학생들 10가지 이거 그대로만 실천하면 무조건 전교 최상위권 될 수 있습니다. 시험지 분석, 피드백 이거 되게 귀찮아서 안 하잖아요. 제가 그런 친구들한테 해주는 말이 뭐냐면은 이거 시험지 분석이랑 피드백 한 1시간이면 할 수 있거든요. 길어도 2시간이에요. 한두 시간 너가 안 하는 것 때문에 너 뒤에 공부한 10시간 무의미해진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귀찮다고 안 하는 게 엄청난 시간 낭비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한두 번 해보잖아요. 그 다음부터 쉬워져요. 첫 한두 번은 낯설고 어색하고 어렵거든요. 근데 꾸역꾸역 한 2번 정도 해보잖아요. 3번째부터는 쉬워져요.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요거를 하고 나면은 뭐가 되냐면 아 내가 요번 시험 공부 어떻게 해야겠다가 그려져요. 여기서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계획도 여기서 사실 기반에서 나오는 계획이 가장 좋은 계획이거든요. 근데 그냥 애들은 되는 대로 손에 잡히는 거 이제 오늘 뭐 하지?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 계획 수립 어떻게 하는지는 저희 계획 영상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애들한테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생각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 중에서도 계획 안 세우는 애들 되게 많거든요. 어차피 뭐 계획대로 안 되는데 부터 해가지고 머릿속에 계획이 다 있다는 둥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계획 안 세운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계획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적어도 너의 수준에서 더 위로 올라가고 싶다면 대부분의 학생들 자기 수준에 만족 안 할 거 아니에요? 적어도 본인 수준에서 불만족하고 있는데 계획도 안 세운다는 건 애초에 그냥 긁는 거고 제가 예전에 드렸던 비유인데 만약에 100억을 주고 사업을 해보라고 하면 계획을 세울 거냐 안 세울 거냐 이렇게 여쭤봤었잖아요. 무조건 세우죠. 똑같은 거다. 그래서 계획 수립이라는 거는 아무튼 필수적이라는 거 요까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6번째 말씀드릴 거는 시험 기간에 정말 계획을 잡을 때 딱 기준 말씀드릴게요. 전교 1등은 교과서랑 참고서랑 이런 것들 몇 번씩 보냐? 5번씩 봅니다. 5번씩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보고 4번 복습하는 거죠. 이게 전교 1등의 수준이에요. 요거 기억해 두신 다음에 최대한 거기에 가까이 갈 수 있게끔 공부 많이 하시면 돼요. 최소 3번 정도는 봐야 상위권 될 수 있는 거고요. 그거보다 밑으로 본다. 그러면 상위권 되긴 어렵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할 때 5번은 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러면은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 당연히 길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일찍 시작해야겠죠? 그리고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도 늘려야겠죠?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시험 잡을 수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비유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나 책 같은 거든 저희 좋아하는 거 있으면 너무 여러 번 보면은 거의 대사를 외울 지경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좋아하는 장면 막 10번도 넘게 돌려보고 그러잖아요. 그럼 거의 대사 외우잖아요. 딱 그거요. 근데 한 영화 뭐 한 2-3번 보고 대사 절대 다 못 외울 거 아니에요. 근데 한 5번에서 진짜 많은 막 10번까지도 보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그냥 알아서 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볼 수밖에 없겠죠. 정말 성적 급상승하고 싶은 친구들은 자료 5번 이상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럼 5번을 볼 때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느냐도 있어요. 모든 것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특히 이제 제가 수학 공부할 때 되게 많이 얘기한 거 사실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마찬가지긴 한데요. 공부를 할 때는 특히 어려운 뭔가 내용을 공부할 때는 내가 한번 보고 안다고 착각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착각한다는 거는 뭐냐면 사실상 모른다는 거죠. 문제 나오면 틀릴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봤을 때는 이해됐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거를 가장 확실히 판단할 수 있는 게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모든 문제들을 뭐 설명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내가 공부할 때 이 머릿속에 그 기준치가 이건 진짜 옆에서 누가 물어봐서 설명할 수 있겠다 싶은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만약 친구가 물어보면은 알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 조금 어설프게 하는 것 같다 싶은 애들한테 항상 설명시키고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그래서 모든 거의 기준은 설명할 수 있는 수준, 그 수준으로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수학 공부할 때 여러 번 틀리는 문제 있잖아요. 뭔가 틀렸는데 분명히 푸는 방법 공부했는데 다음에 보면 또 틀리고 이런 것들 있죠. 그게 한 2번 이상 반복된다. 그럼 나중에 다른 친구한테 혹은 부모님한테 그거 설명해보게끔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때 마스터 되거든요. 손으로 쓸 때 조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말로 하려고 하면 더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말로 할 수 있으면 이제 마스터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꼭 진짜 반복적으로 틀리는 거 몇 개라도 골라서 그렇게 해보면 도움 많이 돼요. 맞아요. 8번째는 요거는 약간 수학에 조금 더 국한된 포인트이긴 한데요. 대부분 수학을 가장 어려워하니까 집어넣은 게, 심화 문제 풀다가 막혔을 때 되게 유용한 방법이 있어요. 그냥 보통 이제 어려운 문제 풀다가 막히면 그냥 포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막혔을 때 해볼 수 있는 방법 2가지 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수학 문제는 항상 모든 문제가 조건이 있고요. 이 조건을 가지고 특정한 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조건을 활용해서 값을 구하는 건데, 조건이 문제가 쉬우면 몇 개 없어요. 뭐 한두 개 이렇게밖에 없는데, 어려운 문제일수록 조건이 여러 개가 주어지거든요. 4-5개, 막 5-6개 이렇게 주어져요. 근데 수학 문제 특징은 뭐냐면, 이 중에 하나라도 이용을 안 하면 안 풀리게 돼 있어요. 근데 조건이 여러 개다 보니까 애들이 문제 풀다가 이걸 활용을 안 했다는 생각 자체를 못 하고 거기서 그냥 막히는 거예요. 막혔는데 자기가 왜 막혔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는 게, 애들한테 막혔으면은 너가 문제 다시 읽어보면서 조건 이거 썼는지 안 썼는지 체크해보라 그래요. 그러다 보면 생각보다 내가 이거 조건 안 썼는데 그거 활용하면 풀리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모든 조건을 다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조건 썼는지 체크해봐라. 이게 첫 번째 포인트인데, 생각보다 애들이 많이 놓치는 거. 그 다음에 2번째는 뭐냐면, 이거 되게 참신한 방법인데, 보통 이제 조건부터 시작해서 이제 구하는 걸로 가잖아요. 근데 어려운 문제는 조건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경우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길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 해보면 좋을 방법이 뭐냐면, 구하고자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꾸로 가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방법이냐면, 모든 문제 다 구하는 게 있다 그랬죠. 어떻게 생각해보냐면, 이거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형 문제다. 어떤 각도를 구하라 그랬어요. 삼각형이에요? 이 각도를 구하려면 나머지 2개 각도 알아야 될 거잖아요. 예를 들면 얘 구하려고 하니까 이거 2개 알아야겠네. 그럼 이거 2개 알려면 뭐 필요하지? 뭐 거기 또 다른 조건 주어진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알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것부터 거꾸로 출발해보다 보면 은근히 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경험해보면 깨달을 수 있는 건데, 보통 이렇게 생각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애들 지도하다가 깨우친 방법이거든요. 애들한테 설명 좀 더 어떻게 하면 쉽게 해줄까 생각하다가, 여기서부터 오는 건 뭔가 답정너처럼 그냥 뭔가 되게 조건 복잡한데 선생님이 이미 답 알고 있으니까 해주니까, 아니 선생님 푼 건 이해는 되는데 내가 그 처음부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은 이게 되게 논리적으로 탁탁탁탁 이렇게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다 이렇게 풀리는 거는 아닌데, 이렇게 해서 풀리는 문제들이 은근히 꽤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려운 문제 풀다 막혔을 때 활용해 볼 수 있는 직접적인 꿀팁? 예를 들면은 2차 함수에서 x절편과 y절편 구해라 뭐 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식을 보통의 경우에 y는 a의 x-p의 제곱 더하기 q 이런 형태로 표준형으로 변형시킨 다음에 구해야 되거든요. 그럼 일단 이렇게 식을 변형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주어진 식이 뭐니까 요거를 이렇게 맞춰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 그냥 식만 보고 여기서 바로 구하겠다 생각하면은 어떤 지점을 보고 달려가야 되는지에 대한 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답 구하라고 하는 거를 구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 뭔가 만들어져야 되는 형태들,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해보고 구하면 훨씬 더 잘 풀리는 경우들이 많다. 그 다음 포인트는 뭐냐면, 저희 채널 전체 조회수 1등 찍은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에서 사실 강조했던 포인트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자면 사실 저는 5문장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애들이 수학을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충분히 고민하는 습관 자체가 안 들어있어서. 보통 수학 문제 같은 경우는, 어려운 문제는 처음 보자마자 바로 풀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시도해보고 저렇게도 시도해보다 풀리게 되는 건데, 충분히 고민하는 훈련 자체가 안 돼 있다. 그래가지고 충분히 고민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게 저희 그때 영상 핵심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들 혼란스러워하는 게, 그럼 도대체 고민을 얼만큼 해야 되냐, 이게 그럼 하루에 막 진짜 뭐 3문제밖에 못 푸는데 막 1시간 넘게 고민하는 게 맞냐, 그럼 진도도 못 나가고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준치를 제시해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방금 전에 팁에서 모든 조건에 대해서 다 활용했는지 체크해봐라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충분한 고민을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시도를 다 해봤냐, 이게 기준이에요. 조건들이 여러 개 주어졌을 때 요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A, B, C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두 번째 조건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이렇게 있겠죠, 그쵸? 그것들을 가지고 모든 활용법을 다 활용해서 이걸 다 조합해보는 걸 다 하는 거예요. 했는데도 안 돼가지고 도저히 모르겠다, 이러면 충분히 고민한 거예요. 그때는 답지를 보든 해설을 보면 깨달음이 훨씬 커요. 근데 보통은 그것까지 안 가고 포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절대 잘할 수 없다. 제가 얼마 전에 아는 형님 프로 있잖아요. 그거 보는데 이투스 출신 스타 강사 3분 나와가지고 한 거 못 보셨죠? 나 봤어. 거기 정승재 선생님이랑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정승재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였는데, 서울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이제 애들을 가르치는 학교에서도 대학교에서 보면은 어떤 애들은 과제나 시험 보면 그거 잘하고 어떤 애들은 또 막 그만큼 결과를 잘 못 낸다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 발생하는 차이일까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연구를 했대요, 교수님이. 그래서 뭐 부모님의 소득 수준, 뭐 사는 지역 등등 여러 가지 변인들 해가지고 다 분석을 해봤대요. 근데 아무것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딱 한 가지 뭔가 설문조사를 하고 나서 딱 상관관계를 발견했는데 그게 뭐였냐? 학창시절에 2시간 이상 고민하면서 수학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는지에서 예, 아니요를 답하겠대요. 거기서 이제 예라고 답한 학생들과 아니요라고 답한 학생들이 있었겠죠? 거기서 대학교 성적이랑 상관관계가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런 친구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에 온 친구들 중에서도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은 경시대회 있거나 과학고나 이게 어려운 수학 문제 푸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 뇌 근육이 발달하는 거라 저는 생각해요. 이제 그 사고력이라는 게 뇌 근육 비슷한 거여가지고 운동도 하면 할수록 근육 커지잖아요. 생각하는 힘도 그렇게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모든 문제를 다 2시간씩 고민해라 이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할 수 있는 시도 내가 다 해봤냐? 그냥 하다가 좀 안 되니까 포기가 아니라 내가 진짜 공부한 범위 내에서는 이거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다 라는 수준이 될 때까지 계속 하면서 넘어가라. 그래서 애초에 애들도 보면은 어려운 문제 항상 푸는 애들 있고 항상 못 푸는 애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되게 습관성이라고 생각해요. 애초에 마인드 자체가 달라요. 뭐냐면 저는 공부할 때 그게 무슨 생각이었냐면 내가 못 푸는 문제는 안 나온다. 시간이 몇 분 걸릴지 몰라도 무조건 풀 수 있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진짜로 수학 잘하는 애들은 애초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난 다 풀 수 있다.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걸 오랫동안 경험해가지고 처음에 안 풀리던 게 풀리는 경험을 한 거예요. 저도 수학 문제 지금 새로 나온 것도 풀다 보면 한 방에 안 풀리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결국엔 고민하다 보면 다 풀려요. 이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계속 문제 어려운 문제 접할 때마다 요 경험을 계속 하는 애들이 있고 그 전에 포기해가지고 애초에 포기만 계속 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이 갭은 절대 줄여지지가 않아요. 이걸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게 되게 중요한 공부법인 게 그래서 조건 3가지가 주어졌어요. 문제 풀어야 돼요. 그럼 10가지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 중에서 10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가 정답이면은 막 시도하다가 한 7개 시도해보고 이걸 못 찾아가지고 틀렸어요. 근데 이게 되게 유의미한 게 뭐냐면은 이 3가지 조건이 주어졌을 때 풀어야 되는 문제들 중에서 이 7가지 방법에 해당되는 문제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게 나오면은 아 이렇게 하면 이걸 구할 수 있는데 라는 훈련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도해보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10번째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1번부터 9번까지 쭉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네. 중요한 게 뭘까요? 아무리 방법 알려줘도 실천을 안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안 하면 그냥 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앞에 있는 9개를 얘기해주면서 와 이렇게만 하면은 잘 못할 수가 없지 않겠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학생들한테. 애들 다 끄덕끄덕 하거든요. 근데 내가 장담하는 너네 10명 중에 8명이 못한다. 왜? 실천 안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건 뭐냐면 그러면 실천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거에 대한 얘기로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이런 이제 일종의 동기부여 영상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애들이 그 순간에는 막 되게 열정이 끌어올라요. 보면은 나도 막 이번에 전교 1등 할 수 있을 것 같고 서울대 갈 수 있을 것 같고 하다가 그냥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다시 원상복귀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결국엔 이걸 실천하는 게 중요한데 실천하는 건 뭐냐? 실천하는 건 루틴이다. 루틴이라는 거에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저는 실천이라는 거는 고민하지 않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기 또 많이 예시 들었던 것 중에 아침에 학교 가냐 마냐 고민 안 하잖아요. 일어나는 게 아무리 귀찮아도 학교는 대부분 간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학교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기 때문이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치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공부를 정말 이 많은 양을 꾸준히 해나가는 거는 또 방법적인 측면에서도 위의 방법들을 꾸준히 해나가는 건 뭐냐면요. 이거에 대해서 시험지 분석 아까 이런 거 할까 말까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고민하지 않고 내가 그냥 시험 끝나면 당연히 하는 거. 그런 걸 루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하는 일과로 넣어두고 고민하지 않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애들한테 계획 짜면서 너의 하루 이제 일과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서 루틴을 짜라고 이제 알려줘요. 아침 몇 시에 일어날 거고 이거에 대한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다. 이건 사람들마다 자기한테 잘 맞는 루틴은 다를 수가 있다. 하지만 너가 너한테 가장 잘 맞는 요 위의 방법들을 지킬 수 있는 루틴을 만들면 그거에 대해서는 너가 마치 학교 갈 때 학원 갈 때 고민 안 하고 가는 것처럼 정해놓은 거에 대해서 고민 없이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진 않죠. 저희 앞서 그 성적 급상승 영상 있었잖아요. 거기 있었던 이제 세 친구의 스토리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 친구들의 공통점은 뭐라고 했었죠? 시킨 대로 했다 이거예요. 걔네들은 저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뭐 방법을 알려준 것도 있지만 그거를 한 게 결국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은 이제 방법 몰라서 못한다는 소리는 하지 마라 라는 얘기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지키면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라는 얘기. 실천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썼던 방법이 뭐였냐면은 제가 뭐 이제 목표가 서울대학교 가는 거였으니까 해야 될 것들에 대한 계획을 짜둔 다음에
다음에 혹은 지켜야 될 규칙 같은 걸 정한 다음에 뭔가 할지 말지 막 고민이 되는 순간 있잖아요. 막 의지가 약해지고 이럴 때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이거 하나 못하는데 어떻게 서울대 갈까? 그래서 내가 이거 작은 거 하나를 해내면은 서울대에 가까워지는 건데 내가 이것도 못하면 난 서울대 갈 자격 없다. 이런 생각을 의식적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것도 뭔가 되게 강한 의지가 필요한 건데 목표로 하는 어떤 지점을 잡으시고 뭐 중학생이면은 뭐 시험 뭐 100점이든 아니면은 고등학생이면 목표로 하는 대학교가 있겠죠. 그래서 딱 요거 한 포인트, 요것만 하면은 내가 갈 수 있다. 근데 요거 안 하면 나는 못 가는 거다. 난 갈 자격이 없다. 이 생각하면서 좀 뭔가 의지를 좀 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부 잘했던 친구들 혹은 급상승했던 친구들을 보면은 결국은 다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의지가 전교 1등 수준이면은 전교 1등이 가까워지는 거고 의지가 전교 100등 수준이면 100등 수준으로 수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의지를 먹는 건 진짜 마음가짐의 문제잖아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강한 의지 가지면 목표로 하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 지난번 영상 이제 보시고 부모님이라면은 아 우리 아이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던가 뭐 학생이라면은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좀 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영상을 통해서 그 궁금증이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이야기 저도 공감됐어요. 감사합니다. 네.